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과 중국, 러시아와 서방 세계, 강대국 간 힘겨루기가 치열합니다. 국제 질서가 재편되고 있습니다. 지정학적으로 우리나라는 국제 정세 변화에 민감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같은 전환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생존과 번영에 직결됩니다. 이런 가운데 한미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안보뿐 아니라 기술 동맹, 공급망 협력 같은 새로운 의제가 떠올랐습니다. 오늘 이루어진다는 라이브는 전문가들과 함께 새 정부 첫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와 과제를 짚어봅니다. 먼저 준비한 영상 보시겠습니다. 새로운 현실에 맞게 한미 동맹도 한층 진화해 나가야 합니다. In writing the rules of the road to ensure the Indo-Pacific is a free and open area. 네, 오늘 함께 말씀 나눠주실 세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국립외교원장을 역임하셨죠. 한동대 국제정치학과 김준영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김근식 교수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끝으로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장 김현욱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외교, 안보, 국제 경제 이런 얘기들 이제 해야 되는데요. 좀 딱딱할 수도 있으니까 첫 질문은 좀 가볍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나이 차이가 한 18살 정도 나는 것 같아요. 공통점이라면은 검사와 변호사 출신으로 이제 법조계로 이제 시작을 했고 두 정상 모두 반려견을 키운다는 공통점이 있고요. 반면에 차이점은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 입문한 지 1년이 채 안 됐고 바이든 대통령은 상원 의원만 36년, 부통령 8년 여기만 노련한 정치인입니다. 첫 만남에서 두 대통령 간의 소위 케미, 호흡 어떻게 보셨는지 우리 김준영 교수님부터 좀 평가해 주시죠. 이게 뭐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은데요. 말씀하신 부분에 사실 차이점이 훨씬 더 크죠. 공통점보다는. 근데 이제 한쪽은 외교 달인이라고 할 수 있고 한쪽은 정치 입문뿐만 아니라 사실 이제는 나라의 수반으로서 실질적으로 외교를 총괄해야 된다는 면에서 사실 과제가 산적한 게 맞고요. 근데 취임한 지도 얼마 안 됐고 그다음에 또 첫 방문이고 첫 정상회담이니까 사실 공동선언문에서 실질적인 협상과 이제 밀당이 있었겠지만 사실 의전적으로 굉장히 좋은 분위기가 당연한 거고요. 그런 면에서 뭐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김근식 교수님, 그 윤 대통령 외교 경험이 뭐 거의 없으시니까 네. 사실 조금 우려되는 면도 없진 않았는데 어떻게 잘하고 있다고 보세요? 사실은 출범한 지 11일 만에 바로 이 한미 정상회담이 열렸고 일본을 가기 전에 한국을 먼저 왔던 거기 때문에 윤 대통령으로서 일단 외교의 첫 데뷔 무대로서는 행운이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기보다는 서울로 와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기 집에서 하는 게 훨씬 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조금 편안한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고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그 두 정상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놓고 본다면 뭐 여러 가지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만 일단은 바이든 대통령은 그 역전 노장, 백전 노장의 오래된 정치인이고 또 외교통이고 그다음에 그 상원 외교위원장을 역임할 정도로 상당히 국제 정치에 능통한 분입니다. 그리고 성격이 굉장히 포용적이고 그다음에 설득력이 있고 굉장히 젠틀한 분이시고 점잖은 분이시고 윤석열 대통령은 외교는 전혀 지금 시작을 못 해봤고 정치도 사실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 검사를 오래 했기 때문에 굉장히 돌직구형의 직진형 스타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제 분위기 만찬 분위기도 그랬고 어제 그 정상회담 분위기도 예정된 시간보다 길게 갔던 이유는 그렇지 않습니까? 연장자인 분이 좀 더 포용적이고 노련한 경험이 있는 분한테
그 연하에 좀 나이가 어린 분이 돌직구 스타일로 굉장히 직진형으로 속에 있는 말을 이렇게 진솔하게 털어놓으면 굉장히 케미가 잘 맞을 수가 있어요. 네. 공통의 가치와 목표가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양국 정상이 한미 동맹을 복원시킨다. 그리고 격상시킨다는 공통의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목표화에서 나이 좀 어린 윤 대통령은 솔직하게 막 이야기를 하고 나이가 많으신 노련한 바이든 대통령이 그걸 귀담아 들어줬기 때문에 상당히 저는 분위기가 좋았을 거라고 충분히 예상합니다. 네. 김현욱 교수님 어떻게 좀 인상적인 장면이 있었습니까? 이번에. 글쎄요, 뭐 인상적인 장면은 뭐 일단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 오자마자 삼성 평택 공장 갔다는 네. 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미국이 어느 부분에 주안점을 두는지를 좀 잘 드러났다고 보여지고, 뭐 또 하나 특이한 점은 결국은 뭐 단독 회담이나 확대 회담 시간이 엄청나게 늘어났다는 점이죠. 그러니까 이제 아까 계속 두 분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정상회담이나 정상외교라고 해서 모든 것이 프로토콜에 의해서 움직이는 건 아니거든요. 그 안에서도 개인과 개인 간의 어떤 성격에 의한 케미가 매우 중요합니다. 뭐 역대 대통령들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특정 대통령을 언급해서는 죄송하지만 뭐 이명박 대통령 같은 분은 스킨십 외교로 상당히 그때 뭐 유명했잖아요. 그 골프 카트를 직접 몰고 다니면서. 그러니까 이러한 개인적인 성향도 역시 정상 외교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을 차지하거든요. 그러니까 정상을 한두 번 만나도 그냥 관례적인 관계만 유지하는 대통령이 있는가 반면에 개인적으로 상당히 유대감이 친해져서 퇴직 후에도 계속해서 그 유대감을 유지하는 그러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두 분 다, 그러니까 바이든하고 윤석열 대통령 다 개인적으로는 뭐 상당히 친화력이 높은 분들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뭐 아마도 그러한 두 분이 상당히 조기에 한미 정상회담을 열었다는 거는 추후에 한미 관계가 그래도 일찍부터 상당히 좀 제대로 된 좋은 관계를 갈 수 있는 방향성을 열었다 이렇게 봅니다. 첫 출발은 나쁘지 않았다는 평가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부터 회담 결과를 한번 분야별로 짚어보겠습니다. 한미 공동선언문 정리한 내용 한번 보여주시죠. 네, 크게 세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요. 첫 번째가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핵심 축, 두 번째가 전략적 경제기술 파트너십, 그리고 세 번째가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분입니다. 분량으로 보면 세 번째 파트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이 두 번째 파트인 경제기술 파트너십 부분이 상당히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 방한에서 첫 번째 일정도 삼성전자 평택공장 방문이었고 양 정상이 모두 경제 안보를 강조를 했는데요. 특히 그 공급망 협력을 대단히 강조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봐야 할까요? 기존 그 정상회담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많이 논의가 됐었나요? 아니면 이번에 특별히 좀 강조가 된 건가요? 사실 작년 묘하게도 5월 21일이 똑같았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와싱턴에서 있었는데요. 사실 그때 내용들이 지금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 상당 부분 되어 있고요. 미국에서도 이거는 한미 정상회담의 바이블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좋았고 작년에 기억하시겠지만 보수와 진보 전부 다 한미 정상회담 성공적이었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일단 바이든 정부의 이 세계 전략의 가장 중심이 지금 경제, 또 그다음 공급망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게 반영이 됐고요.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계적 역량이 사실 이 공급망에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예상이 됐었고 실제로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동성명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취급된 것은 맞습니다. 그 바이든 대통령이 그 평택 공장에서 했던 연설을 보니까 그 미국에 있는 자동차 노조 또 뭐 건축 노조 이런 좀 좋은 관계를 맺어서 잘 했으면 좋겠다. 역시 그 자국민을 향한 메시지라고 좀 봐야겠죠. 평택에 처음 그 한국에 오자마자 방문한 것도 이례적인 모습이었지만 도착해서 평택에 있는 또 미국 국적에 있는 그 직원들 만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많은 분들 미국 국적을 가진 분들한테 그 기사에 올라왔던 흥미로운 게 투표할 거지. 이제 지금 바이든 대통령은 서울에 와서 평택에 와서도 지금 11월 중간 선거를 염두에 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중간 선거는 당연히 4년 임기에서 자기가 정권의 마지막 동력을 받아야 되는 선거이기 때문에 지금 또 지지율이 이렇게 썩 좋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은 평택에 가서 이 한국과 미국의 이 글로벌
이 공급망에 대한 전략적인 협력을 한다는 그런 큰 외교안보적인 목표도 있었지만 그 안에서도 결국 삼성 그리고 또 오늘 오전에 현대자동차 정의선 회장을 만나기 때문에 그런 등등의 한국이라는 경쟁력을 가진 큰 경제력의 어떤 국가가 미국에 많은 투자를 하고 공장을 짓고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이런 것들이 미국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고 또 정치적으로도 바이든 대통령한테 도움이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바로 그런 국내 정치적 요소도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평택 공장 가고 그다음에 이런 글로벌 공급망을 비롯한 전략적인 기술 협력 파트너십을 만드는 것은 미국의 대중국 전략이라는 큰 틀에서의 어떤 가치도 부합하지만 그것이 한국과 미국의 경제 협력을 훨씬 활성화하고 한국 기업의 잠재력과 능력이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 국내 정치적 요소가 같이 결합되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게 아주 흥미로운 대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현욱 교수님, 그러니까 미국 쪽에서는 상당히 이게 필요한 부분인 거라는 건 이해가 되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이걸 통해서 뭘 얻을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글로벌 공급망이 도대체 뭘 의미하느냐 하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실제 2008년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 그 중국이 경제적으로 성장을 하고 미국 같은 서구 국가들 경제가 안 좋아지면서 이제 과거에는 이제 미국의 패권이 상당히 분명했던 자명했던 것으로 우리가 인식을 했는데 이제 중국 차이나머니 중국의 돈과 경제적 혜택을 따라서 많은 국가들이 이동을 하기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중국 쪽으로. 네.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는 그냥 무식하게 때리기만 했는데 바이든의 정책이 저는 상당히 스마트하다고 보는 게 그러니까 미국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 즉 미국으로 들어오는 첨단 기술 산업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들어오느냐 하는 맵을 하나하나 그리기 시작을 하고 거기에서 중국을 하나하나 절연을 시키기 시작을 합니다. 뭐 운이 좋았던 거죠. 그러니까 코로나 상태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중국 경제도 락다운 되면서 지금 작년 한 해 했던 이러한 글로벌 공급망 구축 정책이라는 게 상당히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거를 제도화하고 공식화하는 게 이번에 IPF로 형성이 되는 건데 이제 그런 거죠. 한국이 글로벌 공급망에 들어와라. 그러면 너네가 미국으로부터 많은 다양한 경제적 혜택을 입을 수 있어. 이게 미국의 메시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는 그 차이나머니를 향해서 달려갔던 많은 국가들이 이제 미국의 글로벌 공급망으로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과거에는 가치만 제공해줬던 국가가 아니다. 이제는 이익도 제공해주겠다는 것이고. 그래서 삼성 같은 경우 이번에 대만이 IPF에서 빠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는 뭐 TSMC 같은 그 기업체들하고 경쟁해서 이길 수 있는 교두보가 되는 것이고. 또 시장 개척도 시장 확대가 될 수 있고 원천 기술을 또 보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글로벌 공급망 구축이라는 미국의 정책이 이제는 우리가 단순히 뭐 미국이냐 중국이냐 이러한 형식적인 이분법적인 논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기업이 어떻게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움직여도 충분히 미국의 글로벌 공급망 구축 이 부분을 무시할 수 없는 이런 팩트가 돼버린 거죠. 김지훈 교수님, 근데 기술과 장비 부분에서는 분명히 미국과 우리가 이제 받을 게 있다고 보는데 또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의 60%가 이제 중국에 대한 것이고 또 반도체 핵심 원료도 상당 부분 중국에 지금 의존하고 있는데 이렇게 그 미국 주도의 그 공급망 체인에 들어가면 중국과는 관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뭐 전반적으로 지금 김현욱 교수님 말씀하신 부분에 동의를 하지만 이게 이제 어떻게 재편될지 미국이 원하는 대로 갈지 그게 쉽지 않거든요. 뭐 지금 아까 중간 선거도 사실 역대 중간 선거에서 사실상 그 여당이 이긴 적이 5번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는 질 가능성이 훨씬 더 커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내세우는 것이 중산층을 위한 대외 정책이라고 아예 못을 박았었거든요. 근데 이것이 과거에는 미국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급망에서 줄 게 있었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면 사실상 시장 원리에서 미국에서 줄 게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렸는데 같은 시장 원리가 중국 쪽으로 갔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돌리는 것이 시장이나 이익의 차원이라기보다는 상당히 규범을 바꿔서 그러니까 미국이 어떤 면에서 이걸 좀 비판적으로 보면 미국은 시장성이나 생산성 이런 거에서 중국한테 밀리기 시작하면서 사실 경제 외적인 걸 와서 이것을 형성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은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실제로 얽혀 있고 미국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쪽으로 많이 왔지만 지금 미중 무역이 사상 최대입니다. 사실상 첨단 기술은 디커플링이 일어나더라도 7, 80% 믿던 제조업은 여전히 미국도 중국에 의존하고 있고 그렇게 보면
이것이 굉장히 조심스럽고 치밀하게 우리의 이익을 확보하면서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미국과도 치열한 협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우리를 필요하는 부분이고 삼성과 지금 현대를 만난다는 부분은 가깝다는 의미도 되지만 미국이 우리를 굉장히 필요한 부분인데 이거를 외교적으로 미국하고도 치열한 협상의 자세로 가야 된다.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또 하나 이제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많이 나온 얘기가 IPEF라는 말입니다. 그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라고 하는데요. 아직 뭐 출범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다음 주에 출범이 될 것 같은데 우리 정부에서는 일찌감치 참여를 선언을 했고요. 이 IPEF라는 게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 협의체인지 그걸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은 이제 그 탈냉전 이후에 미국 주도의 세계 질서가 지속이 되다가 예. 그다음에 미국과 중국 사이에 한참 동안의 오랜 그 공존 관계가 있었죠. 협력 관계가 있었고 그 미중의 경제 협력도 안보 협력 같은 것들이 가능하다는 낙관적인 게 많이 있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의 이제 성장 그리고 중국이 이른바 G2 국가가 되면서 특히 이제 시진핑 시대 들어서는 이제 신형 대국 관계라는 것을 새롭게 제시하면서 미국과의 이제 경쟁을 본격화시키는 구도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에 와서 미중 관계는 협력의 측면보다는 경쟁과 패권의 측면이 훨씬 더 많은 상황이 된 상황인데 그러면서는 아까 말씀하신 중국이 성장한 경제적인 힘, 그다음에 차이나머니, 그다음에 경제력, 국력 이것을 기반으로 영내에서 그 어떤 지역의 어떤 패권들을 이루기 위한 것들이 RCEP이라고 그래서 영내 포괄적인 경제 동반자 협정을 만들어서 중국 주도의 경제 질서를 만들려고 했던 것이죠. RCEP에는 우리가 참여하고 그렇습니다. 있는 거죠. 근데 거기에 비해서 이제 트럼프 이전에 그 오바마 시대 때부터 일단 이제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이라고 해서 이걸 만들어서 추진을 했는데 네. 이게 사실은 트럼프 외교 4년 동안 굉장히 그 즉흥적인 외교를 하면서 이 부분이 사실 잘 추진이 안 됐습니다. 그게 이제 CPTPP 그렇습니다. 말씀하시는 그래서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바이든 정부에 들어와서는 중국 주도의 동아시아의 어떤 경제 공동체의 어떤 시도에 대해서 지금 미중 간에는 어쨌든 그 기술뿐만 아니라 경제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미국 주도의 그러면 또 하나의 경제 공동체를 만들겠다는 구상을 바이든식으로 내놓은 것이 IPEF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도태평양 그 경제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조금 더 느슨한 형태로 출발을 하지만 이것이 누가 봐도 뭐 중국 주도의 동아시아의 경제 협력체에 대한 미국식의 대응 방식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 정부로서 굉장히 고심 끝에 문재인 정부 때는 뭐 고민을 좀 했었습니다만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는 출범 초부터 바로 이 IPEF는 가입하는 것으로 또 미국의 요구가 굉장히 간절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지금 전략적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어제 그 공동성명 내용을 보면 개방성, 투명성, 포용성의 기초에서 IPEF를 운영하겠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게 그 문재인 정부가 취했던 태도를 좀 계승하는 거 아니냐 이런 좀 해석도 있던데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IPEF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입장이 조금은 결이 다르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그 IPEF는 지금 김근식 교수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 배제와 중국 견제의 성격이 상당히 크다고 저는 봅니다. 작년도부터 시행했던 그 바이든의 미국 주도의 글로벌 공급망 구축이라는 것이 이제는 제도화되고 공식화되는 절차라고 저는 보거든요. 룰이 필요하고 지금까지 글로벌 공급망 구축하면서 뭐 삼성, LG 부르고 한국에 대해서 또 다른 여러 국가들에서 개별적으로 미국은 요구를 하고 협상을 해왔던 것이 글로벌 공급망인데 이제는 이것이 공통적인 룰 세팅까지 필요한 정도로 매우 성공적인 정책이었다는 것을 저는 방증한다고 보고 중국을 당연히 IPEF의 회원국으로 끼지 않겠죠. 근데 한국 입장에서는 물론 IPEF에 들어가고 한국과 이익에 윈윈하는 쪽으로 협상을 하고 룰 세팅도 하겠지만 그게 우리의 글로벌 공급망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요구에 맞는 필요로 하는 물품들을 우리 한국으로 들여오는 과정은 또 달리 있고 거기에는 미국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중국 및 동남아로부터 들어오는 글로벌 공급망이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익에 기반한 공급망 구축이라는 것은 결국은 중국까지 동남아까지 다른 기타 국가들 그리고 IPEF에 들어가지 않은 동남아 국가들까지도 포함할 수 있는 그런 포용성이 있어야 된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IPEF는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 견제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미국과의
미국 주도의 글로벌 공급망에 기반한 IPF라는 것, 거기에 들어가서 우리의 이익을 창출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그러한 측면이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저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RCEP이라든지 CPTPP는 조약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들어가면 거기에 모든 의무를 자동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근데 IPEF는 Executive Agreement라 그래서 행정협정입니다. 이거는 행정부가 그냥 밀고 나가는 것이고 이거는 이제 미국 쪽에서 모듈 방식으로, 그러니까 전제 회원국이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는 마치 출범하면서 우리가 주도국은 맞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요 분야에만 참여하는 국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선택할 수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치열한 손익 계산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부분이 앞으로 훨씬 더 큰 과제가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당장 왕이 외교부장이 그 디커플링의 부정적 경향에 반대한다. 글로벌 산업망과 공급망을 원활하게 유지해야 한다. 이렇게 좀 견제를 하고 예. 시진핑 주석도 다른 나라의 안보를 희생시키는 대가로 자기 안보를 추구하는 것은 새로운 위험을 초래한다. 물론 직접적으로 한일 정상회담을 뭐 언급하진 않았지만 과연 이 IPF에 우리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처음부터 나서는 게 바람직한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게 확실하게 미국의 의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래 산업을 결정 지을 수 있는 분야가 보통 배터리, 바이오,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지 않습니까? 거기에 경쟁력을 가진 국가가 세계적으로 10개에서 15개 정도 됩니다. 그중에 이제 중국을 배제시키고 나머지 국가들로 공급망을 하겠다는 건 확실하게 미국의 의도입니다. 그런데 이게 대외적으로 이게 중국을 제외시키고 중국을 압박하는 것이라고도 미국도 얘기 못하죠. 근데 실제로 의도는 숨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개방성, 투명성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의 전략은 중국과 척지지 않게, 그러나 규범에 우리가 들어가면서 지금 사실 인도가 쿼드에서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밸런스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가서 저는 들어가는 게 맞다고 보지만 IPF 들어가서도 우리가 레버리지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중국 배제가 되면서 우리가 한중 관계가 나빠지는 쪽으로 안 해야 되는, 그거를 사실상 중심을 잡아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저도 이제 그런 고민의 표현이 IPF 들어가면 중국을 배제하는 미국 중심의 어떤 공급망 체인이 확 들어가는, 편입되는 것으로만 비춰질까 봐 개방성, 투명성 같은 단어를 사용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게 개방성, 투명성이라는 우리의 목표적 가치를 이야기를 해놓고 IPF에 들어가야 지금 김 교수님 말씀대로 미국 주도의 어떤 패권 경쟁에 일방적으로 미국에 편승한다는 이미지는 불식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현명한 문구를 잘 잡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어찌됐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미중 간의 전략적 경쟁은 지금 돌이킬 수 없는 구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이 세계화 4.0이라고 이야기하듯이 예전처럼 자유무역이 대세였던 시기가 지금 지났지 않습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보호무역주의가 굉장히 강화되고 있고 대부분의 기업들이 외국으로 나가서 계속 아웃소싱 하던 것이 지금은 다 돌아와서 자국에 들어와서 공장하는 리시오링으로 바뀌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미중 간 사이에서 중요한 것은 안미 경중이라는 단어가 한참 유행했죠. 우리 안보는 미국이고 경제는 중국이라고 했지만 이제 경제 안보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보와 경제를 떼어낼 수가 없는 시대가 되어버린 겁니다. 우리가 원튼 원치 않든 간에. 그래서 안미 경중이라는 편의적인 입장에서 미국도 잘 지내고 중국도 잘 지낸다는 이야기는 이제 어려워진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전략적 고민의 시기에서는 경제 안보라는 새로운 시대의 흐름에 한국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를 고민해야 될 시점이 됐고 그래서 IPF라는 것을 불가피하게 우리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미국 주도의 글로벌 공급망에 우리는 찬성한다는 걸 보여주되 그렇다고 중국과 척질 필요는 없기 때문에 IPF의 그런 위험성들을 좀 완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저는 노력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IPEF가 경제협의체라면 이제 쿼드라는 안보협의체가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한 것도 이제 그 일본에서 열리는 쿼드 회의에 참석하기 위한 것인데 이번에 한국이 쿼드 플러스에 참여할 것이다. 참여를 요청할 것인가 아닌가 이것도 좀 관전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공동성명에 보면 바이든 대통령은 쿼드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관심을 환영한다. 한국의 보완적 강점에 주목하였다. 이런 표현이 들어가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글쎄 일단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과연 쿼드가 안보 협의체냐에 대한 질문인데 저는 아직까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시아판 나토로 쿼드를 만들겠다라고 한 건 트럼프 때 아이디어였고 지금 바이든의 이 지역 전략이라는 것은 이미 많이 중국한테 주도권을 뺏겼기 때문에
옛날처럼 미국이 자 안보 다자 협의체를 만들 테니까 모여 그러면 안 모입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지금 바이든의 아주 스마트한 정책 중에 하나는 뭐냐면 각 이슈별로 유연하게 협의체를 소다자주의화해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안보 협의체를 꾸리려면 가능하게 협력할 수 있는 국가들이 예를 들어서 뭐 일본, 뭐 호주 정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 일본도 안 들어갔지만 결국은 영국, 호주, 미국으로 구성된 오커스를 만들었고 쿼드는 결국은 그게 안보 동맹체로 만들어지기가 상당히 힘들었고 실패를 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 4개국으로 모여서 1차, 2차 한미 그 정상회담을 한 결과가 뭐냐면 결국은 미국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 구축 합의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신기술, 기후 변화 그리고 보건 분야에서 협력을 하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한국이 들어가겠다는 건데 뭐 일단은 한국 정부 입장은 계속해서 캠페인 동안 나왔던 거는 일단 워킹그룹과의 어떤 워킹그룹에서의 어떤 한국의 협의를 좀 진작을 시키겠지만 물론 궁극적으로 정식 회원국이 되는 것도 모색하겠다는 입장인데 이게 현재 입장에서는 그렇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일본은 한일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해결이 되지 않으면 이 쿼드 한국의 회원국이 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협력을 안 하겠다는 입장이고 인도 역시 인도는 다자적 제휴를 하려는 정책이에요. 자국이 강대국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중국이나 러시아에 대해서 견제를 하자고 미국이 던져도 인도가 안 받을 때가 많아요. 그러면 결국은 미국의 입장에 상당히 동조해주는 국가들은 호주, 일본 정도인데 거기에 유사한 한국이 또 들어오는 거를 인도는 별로 찬성을 하지 않겠죠.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도 아마 고민이 많을 거예요. 쿼드라는 단체에 한국이 과연 들어올 자격이 되는가. 뭐 아직까지도 중국의 어떤 영향력에 상당히 민감하고 벌러러블한 한국이 쿼드에 들어와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내부적 논의가 많고 이건 우리가 계속해서 외교적으로 풀어야 추후적으로 쿼드 회원국이 될 수 있는가 아닌가가 좀 솔루션이 솔루션이 주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김준영 교수님 쿼드 참여 어떻게 보세요? 예, 일단 뭐 제가 여러 번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이 공식적으로 쿼드 가입에 대해서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회담에서 없었고요. 그건 분명히 돼야 되는 부분이고 최근에 미국의 움직임을 보면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소위 말하는 비스포크 전략이라고 합니다. 미국에서. 그러니까 과거보다는 아주 잘게 잘라서 이슈별로 하는 건데 좀 저는 무게 중심이 좀 바뀌었다고 봐요. 쿼드는 오히려 미국이 원하는 쪽으로 잘 흘러가지 않는다. 오히려 사실상 문재인 정부 때도 쿼드와 부분적 협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참여만 안 한다는 것이었고 오히려 지금 최근에 미국은 이제 기술 동맹이고 오히려 이 부분에서 영미 쪽으로 오커스나 아니면 파이브 아이즈의 오히려 정보 동맹체나 또는 한국과 나토를 사이버로 연결시킨다든지 사이버 디펜스에 지금 한국만 참여하고 있거든요. 이쪽으로 구별 짓고 실제로 한국에 관해서는 지금 말하는 IPF나 기술이나 경제나 반도체 공급망 쪽에 훨씬 더 방점이 찍혀 있는 것 같고요. 이런 적이 있습니다. 백악관의 그 젠사키 대변인한테 질문을 했을 때 쿼드 질문이 나왔을 때 쿼드 자체가 사자다. 쿼드 사자잖아요. 그것으로 충분하다라고 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은 한국에서 쿼드 푸시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는 제 판단입니다. 예. 그 아까 안미경중 네네. 얘기해 주셨는데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쪽에 무게 중심을 뒀다. 전 정권에서 네네. 그런 표현이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안보도 미국, 경제도 미국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렇게 판단을 섣불리 할 수는 없고요. 안미 경중이 가능했던 시대가 이제는 힘들어졌다는 거죠. 지금 한미 정상회담도 그렇고 지금 전 세계의 가장 중요한 하드는 경제 안보라는 새로운 외교의 패러다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경제와 안보가 이제 분리가 안 되는 시대가 온 거죠. 우리가 그 트럼프 정부 때 가장 우리가 그 곤혹스러웠던 게 중국의 화웨이 기업의 부품을 쓰지 말라고 공개적으로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LG텔레콤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게 바로 경제는 경제 따로 안보는 안보 따라고 갈 수 없는 구조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원튼 원치 않든 간에. 그래서 안미 경중이라는 이 분리된 편의주의적 사고로 한중 관계와 한미 관계를 푸는 건 이제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와 안보가 결합되고 그리고 미래의 핵심 기술과 핵심 부품이
안보 자산으로 다 전환될 수 있는 이런 중차대한 이 경제 패러다임의 변환 시기에 한국은 어디를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시작돼야 된다는 것이고 그 고민을 끝장낼 필요는 아직 없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경쟁이 어떻게 갈지 정확히 현실적으로 냉철하게 타산해보고 그 전망해보고 그것이 우리 한국의 국익. 우리 한국의 국익은 당연히 북한의 핵 문제, 북한 문제, 결국 평화로운 자유로운 통일 문제까지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전체의 미래 전망과 결부시켜서 이 경제안보 시대에 어떤 선택을 하는지를 고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과 중국의 싸움이 누가 싸움이 이길 것이다. 판단해서 그쪽이 편승한다. 지금 그렇게 섣불리 결정할 시기는 아니지만 바로 그러한 전략적 선택을 준비하고 대비하고 고민할 시점은 되었다. 이게 저는 정부나 국민들이 이제 판단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좀 이니셔티브를 질 수 있는 방향으로 어쨌든 좀 가능한 정책을- 그렇게 해야 되죠. 예, 예. 그러니까 IPF 들어가든 아까 두 분 말씀하시기처럼 쿼드 같은 경우는 우리의 국익 차원에서는 들어가지 않는 게 오히려 낫다는 판단이면 거기에 대해서 더 지나치게 과속을 할 필요는 없다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로 매번의 사안마다 중국이 요구하는 사안이나 미국이 요구하는 사안마다 대한민국의 국익 그다음에 향후의 평화로운 통일이라고 하는 이 국익 차원에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를 그리고 우리 한국이 이제는 경제적 규모나 경제력이나 그다음에 국력의 차원에서 미국과 중국이 우리를 필요로 하는 게 많거든요. 그런 것들 최대한 이용해서 우리 국익을 기반으로 한 우리 국가 주도의 어떤 새로운 외교 전략을 짜야 될 때죠. 그 동아시아 관련된 외교 문제 얘기할 때 예전에는 아시아 태평양 얘기를 많이 했는데 요새는 인도 태평양이란 말이 더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인태라고 아주 줄여서 어제 윤석열 대통령도 계속 언급을 하던데 그 인도 태평양 문제를 또 언급할 때 얘기 안 할 수 없는 게 그 남중국해와 타이완 문제입니다. 여기 자유항해 문제라든지 중국과 그 예민한 문제들이 얽혀 있는데 이번에 2년 연속 이 내용이 그 공동성명에 포함이 됐거든요.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대응을 해야 될까요? 글쎄 뭐 대만의 안정과 평화라는 거는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도 5월 정상회담의 문구에도 들어간 부분이에요. 그때도 이제 정부 입장은 뭐냐면 이미 왕이 장관이 미국 뭐 싱크탱크에서 연설을 했던 문구를 그대로 가져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도 대만의 안정과 평화는 중요하고 한국과 미국의 정상회담에서도 대만의 안정과 평화는 중요하다는 문구가 똑같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원칙론적 입장에서는 뭐 별 그 이견이 없는 거죠. 물론 미국 입장에서 보는 안정과 평화하고 중국이 보는 안정과 평화는 다르겠지만 한국이 거기에 대해서 문구는 똑같다는 거고 그게 다르다는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부각할 필요는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은 문제가 안 되고 그 뭐 항행의 자유 문제도 저희가 보기에는 뭐 어떤 국제법과 지역 질서 차원에서 언급을 한 거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안 된다. 근데 이제 저희 입장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정상회담에서의 어떤 그 공동 성명에서의 문구와는 달리 실제 이러한 대만 문제라든지 남중국해, 동중국해 문제에서 뭐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가 결국은 문제점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 입장에서 이미 올해 어떤 국방 전략이나 핵태세 검토 보고서를 계속 내고 있고 제가 보기에는 올해의 미국의 이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군사 전략이 상당히 구체화되기 시작을 할 거예요. 동맹국들과의 협력도 이제 시작을 할 것이고. 그럼 거기에서 우리가 어떤 입장을 표명해야 될 것인지. 뭐 물론 다행히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뭐 한국은 뭐 레드라인을 넘고 싶지는 않을 거예요. 뭐 실제 뭐 대만 해협이나 뭐 이런 부분에서 군사적인 뭐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거기가 우리가 직접 가서 참여할 필요는 없지만 그런 부분들, 즉 실제 상황이 닥칠 것에 대비해서 우리가 우리만의 어떤 뭐 외교적인 입장 이런 것들은 좀 분명히 좀 준비를 해둬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제 공동성명에 대한 야당의 성명이 나왔는데 가시적 성과가 명확하지 않다. 외화 내빈이다. IPF 참여에 우려를 표명해온 중국의 반발이 예상된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거기다가 이 남중국해 타이완 문제까지 포함이 됐는데 일각에서는 과거 사드 때보다 더 센 보복 조치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는데요. 뭐 저는 뭐 그 조금 뭐 야당의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보이기는 하는데요. 제가 지금 아까 조금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에 사실 치열하게 중국이를 적시하고 싶어했던 미국과 중국은 빼고 원칙만 얘기한다는 우리 쪽에 엄청난 그 노력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싱가포르 회담과 판문점 회담의 그 지지를 얻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반대급부로 이 중국에 대한 적시 문제였는데 굉장히 선방을 해서 중국을 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정부의 첫 번째에서 중국이 적시되느냐 안 되느냐가 제가 주목했던 그 전에 이게 들어가면 큰일 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근데 중국 여전히 빠진 것은 선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작년 수준에 했던 것은.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게 미국이 아까 드린 것과 연결이 됩니다. 뭐냐 하면 미국이 한국을 중국과 맞세우는 어떤 이런 군사 안보적인 것보다 지금은 경제 쪽이 한국이 훨씬 더 유용한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물어붙이는 것보다는 기술 동맹이나 경제 안보를 했다는 거로 방점이 좀 옮겨진 그 탓도 있다. 선방했지만 이제 근데 그러면서도 여전히 이제 그건 남습니다. 그러니까 우려는 남는 게 뭐냐면 이게 이제 결국은 중국이 우려하는 방식으로 만약 가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향후에 이제 중국이 적시되고 그다음에 IPEF에서 이제 노동 문제라든지 인권 문제라든지 민주주의 문제를 해서 중국하고 본격적으로 디커플링 할 때 우리가 거기서 주도적으로 하게 되면 그런 개연성은 얼마든지 남아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두 가지 프레임이 있었습니다. 중국에. 저는 동의하지 않는데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안미 경중이고 하나는 전략적 모호성이었습니다. 네. 사실 안미 경중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전략적 모호성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 분명했습니다. 한미 동맹이 근간인데 한중 관계를 해치고 국익을 해칠 때는 미국의 요구라도 줄 수 없다 이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중심은 미국으로 잡되 한중 관계를 심각하게 해치는 부분에 대한 요구는 우리가 막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거꾸로 역설적으로 생각하면 아마 지금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전략적 모호성을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가? 그렇게 되면 이제 우려하신 부분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실제로 사드 때 우리가 중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고 호주가 중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을 때 미국이 실제적으로 도와준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국을 제재를 해준다든지 우리를 보호해준다든지 맞서서 이렇게 같이 연대했던 부분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혹시라도 이 부분에 우리가 너무 빨리 나가서 우리만 돌격대를 자처했는데 뒤에 아무도 없는 거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계속 제가 반복하는 그런 치밀한 전략이 없으면 그렇게 갈 개연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저도 이제 이 미중 사이에서 어떻게 줄타기를 하느냐가 이 한국이라는 지정학적 위치에 있는 우리 나라로서는 숙제죠. 숙제고 그 부분이 이제 그러나 과거에 미국도 잘 지내고 중국도 잘 지낸다고 하는 이런 식의 시대는 지금 이제 저물어 갔기 때문에 또 다른 험난한 지금 고민의 시기가 와 있는데요. 저는 섣불리 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렸지만 준비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150년 전에 19세기 말에 조선이라는 나라가 국제정세 급격한 변화나 이 패러다임의 변화라는 것을 모른 채로 그 안에서 당파 싸움만 하고 세계 정세의 변화를 몰랐을 때 어떻게 됐는지를 잘 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미중의 전략적 경쟁이라는 게 저는 하루아침에 일시적으로 생기는 게 아니고 구조적인 객관적 환경이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쪽을 선택하고 어떤 쪽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의 국익, 안보, 그다음에 북한 문제를 통한 평화로운 자유로운 통일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거대한 국익에 맞는지는 고민을 시작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중국을 눈치를 봐야 되기 때문에 사드의 보복을 당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이 좀 어렵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사드를 보복했던 중국의 처사는 분명히 잘못된 부당한 처사였고요. 그리고 사드로 인해서 보복을 했던 중국에 대해서 이미 우리 기업들 그다음에 우리 국민들도 이미 내성이 생겨 있습니다. 저는 그걸 두려워할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의 국익이 당당하다고 한다면 중국에 대해서 알아듣게 설득하고 설명하고 통보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그러한 것들이 어떻게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우리의 국익들을 최대화시킬 수 있는가를 생각할 수 있는 오히려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가서는 우리의 중국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신들 100% 들어줄 수 없다는 이야기를 당당히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중국에 가서는 우리는 미국과의 동맹이 중요하고 우리는 포기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당신도 이 부분은 충분히 우리 이야기를 들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당당한 외교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중국과도 잘 지내고 미국과도 잘 지내는 것은 미중 협력이 가능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문재인 정부가 지난 5월 21일 똑같은 내용의 이런 대만 해협이나 이런 부분들을 넣었던 것들은 아까 김 교수님 말씀 잘하신 것처럼 싱가포르 선언하고 판문점 선언을 넣고 싶어서 했던 겁니다. 그리고 종전선언을 끌어내기 위해서 그 부분을 사실은 양보를 했던 거거든요. 그러나 이번에 윤석열 정부는 똑같은 내용이 들어갔어도 전혀 다른 의도입니다. 이건 북한의 눈치를 보고 북한의 협상을 요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북한의 경고를 보내고 한국과 미국의 동맹을 강화해서 북한의 핵 문제를 억제하고 북한의 안보와 도발을 당연히 우리는 대응하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의도가 전혀 다른 내용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문재인 정부 당시 들어서 중국과 잘 지내는 것은 북핵 문제에 도움이 될까 봐 생각했는데
이거 북핵 문제에 중국의 역할이 도움되는 것은 미중 관계가 좋을 때입니다. 육자회담 다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근데 미중 관계가 이제는 좋아질 수 없는 상황에서는 중국이 북핵 문제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구조적 변화도 있습니다. 그 북핵 네네. 말씀하시고. 저도 뭐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도 같은 입장인데 일단 방향성에 대해서 이제는 미중 경쟁에서 미국 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는 뭐 대부분이 동의를 할 거라고 저는 봐요. 이제 뭐 오바마 정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 경제가 안 좋아지면서 중국과 협력을 바랬기 때문에 당시 G2라는 얘기가 나왔고 그러면서 미중이 협력하는 구도였죠. 그리고 트럼프 정부 들어서서도 뭐 다양한 이유 때문에 뭐 어쨌든 트럼프의 중국 대리가 시작됐는데 당시에도 미국 혼자 때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시기에 우리 같은 한국 같은 국가들은 그냥 미중 사이에서 우리의 이익을 계속 창출하면 됐었어요. 미국하고도 잘 지내고 중국하고 잘 지내고. 근데 이제는 오바마 정부의 바이든 정부의 대중국 정책이라는 것은 결국은 미국 편에 서라. 아니면 없다. 혜택은 없다. 상당히 제로섬으로 몰고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결국은 선택을 하지 않고 미중 간의 균형을 잡으면 우리가 과거에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미국으로부터의 아주 그 경제적인 어떤 박탈이 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방향성은 결국은 미국 쪽으로 가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중요성이라는 것은 결국은 그 미중 경쟁에서 미국 쪽으로 확실하게 방향성을 잡았다는 게 저는 큰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중요한 거는 이제 미세 조정이에요. 어디까지 우리가 갈 수 있느냐. 그러니까 저는 IPF 가입하는 거에 대해서 중국이 자꾸 저렇게 비판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과연 IPF 가입했다가 중국이 우리에게 보복할 수 있느냐.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도 또 한 번의 한국에 대한 경제 보복은 이제는 더 이상 한중 관계를 이제 회복할 수 없을 상태로까지 뭐 데미지를 줄 수 있다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경제 보복 카드를 쉽게 쓸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 중국이 정말 경제 보복까지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어젠다가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신중하게 가야 되는 거죠. 미중 패권 경쟁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중간지대는 점점 좁아지고 우리나라가 처한 딜레마는 계속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은 분명히 보입니다. 자, 북핵 문제로 넘어가 보죠. 원래 한미 정상회담이라고 하면 항상 북핵이 첫 번째 이슈가 되는데 이번에 약간 좀 밀린 감이 없지 않습니다만은 미국 언론들 보도를 보면 역시 북핵 문제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외교적 돌파가 가능성이 멀어졌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뉴욕 타임스는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선명한 대조를 보이는 북한에 대한 태도를 보여줬다. CNN은 바이든이 김정은에게 러브레터를 바라지는 않는 것 같다. 월스트리트저널만 바이든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의 만남에 열려 있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이번 공동성명에 나타난 그 북한에 대한 그 북핵에 대한 태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부분이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평화는 없고 북한은 없었다. 저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요식행위였지. 사실 북한에 대한 어떤 진정성이나 한반도 평화에 대한 진정성이 없는 거였다. 저는 철학이 다른 정부라서 그렇다고 볼 수 있겠죠. 평화를 통한 안보를 얘기했던 문재인 정부와는 다르게 힘을 통한 안보를 얘기를 하고 억지력과 군사력과 동맹을 통해서 북한을 견제하겠다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외교적 해결을 하겠다. 북한이 비핵화를 하면이라는 자체가 사실상 굉장히 공연불인 거죠. 문을 우리가 닫았으면 우리가 여는 게 맞죠. 문은 북한이 닫았단 말이에요. 그럼 두 가지 반응이 논리적으로 맞는 거죠. 우리도 문 닫는다. 우리는 니들하고 경쟁하고 대치하고 제대로 뭐 핵을 가지겠다 예를 들든지 우리도 닫는다든지 아니면 북한이 열 수 있는 것들 제시해야죠. 그런데 마치 우리가 닫은 것처럼 연 것처럼 얘기하는데 북한이 지금 닫은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하나도 없죠. 실질적으로 아까 저는 북한의 눈치를 봐가지고 사실 싱가포르 회담하고 판문점 회담을 받았다는 건 좀 지나친 평가인 것 같고요. 사실 그 부분을 미국이 외교적 해결을 한다는 데 대한 하나의 반대급부로 받아야 되는 게 맞고요. 근데 북한한테 이런 방식을 보여주지 않고 북한을 압박한다는 것이 과거보다 더 어려진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북한이 핵을 이미 개발했고 다양화시키고 있다는 거고 똑같은 논법으로 미중 관계, 미러 관계가 나빠졌기 때문에 북한은 어떤 방식으로도 제재나 예제는 아무것도 통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과 러시아가 이제는 과거에는 몰래 도와줬다면 이제는 대놓고 도와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대치만 남았다. 그리고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미국인데
사실상 오바마 8년 동안 전략적 인내를 담당했던 사람이 오바마가 외교를 모르기 때문에 바이든이 했단 말이에요. 저는 앞으로 2년이 될지 6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는 오히려 전략적 인내로 그냥 지금의 대치 상태로 간다. 아니면 더 악화될 수 있다. 이 부분 제가 가장 걱정입니다. 저도 이제 북핵 문제가 마지막 남아있는 그 과제라고 생각하는데요. 한미 정상회담의 경우에 비해서 보면 이번에 이제 경제 안보나 이제 경제기술 파트너십이 강조되면서 북핵 문제가 좀 뒷전에 밀린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왜냐하면 우리 김 교수님 말씀하신 이제 문재인 정부 때 북핵의 접근법하고 윤석열 정부의 북핵의 접근법은 판이하게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현실 인식의 차이인데요. 북한의 핵 문제를 협상에 올인해서 그다음 회담과 협상에 우리가 매몰돼서 풀 수 있다는 생각을 우리는 버리게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기대를 접겠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싱가포르 성명, 판문점 선언, 그다음에 평양 선언, 지난 문재인 정부 때 그 화려했던 2018년의 추억들이 있지 않습니까? 북미 정상회담을 2차례 했고 또 판문점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온 걸 지금 3차례 한 겁니다, 사실은. 그다음에 남북 정상회담 3차례 했습니다.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에 돌아왔던 것들은 지금 김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북한이 문을 닫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많은 국민들이 그리고 많은 우리의 전문가들이나 정부가 봤을 때 과연 북한의 핵 문제라고 하는 비핵화라는 것을 과거의 논법대로 협상하고 회담하고 우리가 북한이 원하는 걸 내주면 북한이 나와서 협상이 가능할까라는 것에 대한 근본적 회의가 있다는 현실적 인식 하나 하고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윤석열 정부의 생각은 저는 그런 거라고 짐작을 합니다. 핵 포기, 비핵화라는 우리의 정책적 목표는 가지고 있대. 그 비핵화를 위한 협상에만 매번 할 되는 게 아니라 우선 중요한 것은 이제는 비핵화 이전에 핵을 이미 가져버린 북한이 핵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안보가 우선이라는 겁니다. 이미 가져버린 핵인데 이미 가져버린 핵을 포기하라고 계속 협상만 요구해도 되질 않는데 그러면 협상은 우리가 준비를 하되 가지고 있는 핵을 감히 우리 대한민국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최근에 김정은은 대놓고 선제 공격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북한이 우리의 대한민국을 향해서 핵 버튼을 누르지 못하도록 하는 튼튼한 안보를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통해서 먼저 해놓고 핵을 불사용할 수밖에 없도록 핵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안보 태세를 먼저 해놓고 그다음에 협상을 준비해도 늦지 않다는 거거든요. 저는 그건 다른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전략자산의 신속한 전개라든지 그리고 한미연합훈련의 확대라든지 그다음 확장 억제에 대한 협의체라든지 이게 바로 이제 핵 불사용을 위한 한미동맹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들이거든요. 그걸 먼저 탄탄히 해놓고 협상을 준비하자. 이렇게 저는 받아들입니다. 포기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협상을 준비하고 협상의 문을 열어놓는 거지. 그러나 협상을 구걸하지는 않는 거죠. 안 하겠다는 얘기는 구걸하지는 않는 거죠, 우리는. 아니 근데 관련해서 과연 비핵화가 현실적으로 정말 제대로 된 맞는 정책이냐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보기엔. 왜냐하면 그러니까 솔직하게 얘기하라는 아니, 그러니까 솔직하게 저는 얘기를 비핵화가 합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비핵화를 포기했다고 보는 아니 거죠. 포기는 아니죠. 지금 상황에서 북한 비핵화라는 것은 물론 여기에는 한반도 비핵화라고 나와 있지만 물론 이거는 미국 입장에서 더 비핵화에 고수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 보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뭐 지금 딜레마가 그거 아니에요. 북한은 이미 핵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가 됐지만 여전히 비핵화라는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거는 충분히 딜레마 상황이에요. 이거는 상호 모순적인 거란 말이에요. 근데 미국은 어쨌든 패권국으로서 NPT 체제를 유지해야 되고 한미동맹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 CBID건 완전한 비핵화건 대북 정책에 있어서 비핵화를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솔직히 그 한국이라는 입장에서는 북한이 완전히 핵 보유국이 됐는데 맨날 비핵화만 부르짖는 것도 현실에 안 맞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옵션이 있느냐. 북한이 진짜 얘기하는 대로 뭐 핵군축으로 가든지 아니면 억지력을 강화하든 이 두 가지밖에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핵군축으로 가려면 우리의 안보가 먼저 보장된 다음에 핵군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상호군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번에 뭐 나름대로 의미를 찾자면 아마 지금 정부도 이러한 상황을 현실적인 상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 뭐 우리가 옛날에 했던 어떤 과거에 했던 뭐 남북 관계를 어떻게 진전시키느냐에 대한 획기적인 해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거라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필요한 건 이러한 상황에서 이미 핵을 보유하고 있는 북한이 위에 있는 상황에서는 결국은 중요한 것은 실질적인 확장 억지력을 확보하는 것도 한편에서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나온 거 예를 들어서 전략자산을 적기에 전개를 한다든지 또 추가적으로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에서 또 이런 구체적인 사항을 논의한다는 거는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뭐 그러니까 평화를 유지하는 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북한의 비핵화를 계속 유도를 하고
북한을 대화로 유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것들의 솔루션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솔직히 서로 간에 어떤 전략 자산이나 억지력의 균형을 이루는 것도 하나의 평화의 방법이지 않느냐. 이번에 뭐 공동 성명을 보면 그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면 불가역적 비핵화라는 표현은 쓰지 않았더라고요. 그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을 썼는데 또 그 이번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이 도발을 할 것이다. ICBM이나 핵실험을 할 것이다라는 예측이 나오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행동은 없어요. 뭔가 좀 그 이번에 북한 코로나 사태도 있고 하니까 어떤 실마리가 좀 찾아질 수 있지 않을까란 좀 희망도 해보게 되는데. 저는 북한이 도발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호사가라고 생각하고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북한이 그 정도로 만약 한다면 이거는 이제 파국으로 끌고 가자는 얘기인데 우리는 자꾸 북한은 늘 자기의 안보는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의 처지는 생각하지 않고 언제든지 공격할 수 있고 도발할 수 있는 이 괴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자체가 사실 좀 논리적인 모순이 있고요. 저는 북한이 비핵화 쉽게 되리라고 생각 안 합니다. 오히려 우크라이나가 핵을 포기하고 지금 침공을 당한 이유는 더더욱 힘들어질 겁니다. 근데 이제 방법론의 차이가 당장 협상을 해서 비핵화를 한다는 거 주장하는 게 아니라 협상과 이것을 동시에 하면서 관리하는 것이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지 억지만 강조하고 지금의 미중 관계, 미로 관계를 생각했을 때는 북중러를 훨씬 더 결집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사실상 국방비가 가장 높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보면 그쪽에서 안보를 포기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오히려 지금 윤석열 정부는 오히려 협상 쪽은 요식행위고 이 부분만 강조하다가는 대치정국이 되고 북중러 한밀, 지금 또 한미일 삼각협력 군사까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면 이 자체가 이 방향성이 나중에 위기를 불러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는 겁니다. 저도 이제 그 부분은 좀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러니까 협상이나 그다음에 안보나 강경한 자세를 계속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될 문제로 보고서는 안 된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협상의 문은 열어놓는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협상을 기다리고 대비하면 됩니다. 그러나 협상에 매몰되거나 협상에 구걸할 필요는 없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그러나 협상 이전에 더 중요한 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핵무장 국가하고 핵 보유 국가하고 핵을 실전 배치하고 있는 북한이기 때문에 그 핵을 우리한테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튼튼한 안보라는 측면이 먼저 우선돼야 된다는 것을 지금 윤석열 정부 첫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를 한 거라고 보고요. 장기적으로 보면 저렇게 생각합니다. 북한은 북한 나름의 스케줄대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 왔을 때 도발할 거다. 이건 과거 이야기입니다. 핵을 개발하려는 북한이 미국과 협상을 하기 위해서 이걸 타이밍을 카드로 쓸까 생각하는 지금 그게 아니고 이미 핵무장 국가인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북한은 작년에 8차 당대에서 한 것처럼 자기도 스케줄대로 그냥 가는 겁니다. 바이든이 오는 거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북한의 확고부동한 핵 보유 전략에 대해서 우리는 전제한 상태에서 이제는 우리가 북핵 전략을 짜야 되는 것이고 그것은 장기적인 과제로 우리가 북핵 문제에 대해 새로운 접근을 해야 한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 준비한 질문이 아직 많이 남았는데 세 분 열띤 말씀 듣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다 돼버렸네요. 오늘 세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겠습니다. 일요일 아침 귀한 말씀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어제 만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나의 영광은 훌륭한 친구들을 가진 데 있었나라는 예이츠의 식구를 인용했습니다. 거칠애가 아닌 진짜 친구 대접을 받으려면 우리가 그만한 실력과 지혜를 보여줘야 한다는 사실, 새 정부가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 일요일 아침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